넉 달에 걸친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고 우리도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협상 타결 직전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화의 미국 현지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미 시동을 건 셈인데요. 다만 세부적으로는 양국의 설명이 다른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합의문조차 없는 협상 타결이다 보니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였던 지난달 30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조선소를 둘러봅니다. 한미 조선업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미 시동을 건 겁니다. 미국이 오는 7일 관세를 15%로 낮추도록 행정명령도 내리면서 넉 달간의 협상은 겉으로는 마무리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SNS에 우리가 1,000억 불이 아닌 1,500억 불 에너지를 구매할 거라고 썼다가 우리 측 요청을 받고서야 글을 수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발언을 진화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서던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끝났지만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에는 양국의 공식 합의문이 있었는데도 수차례 추가 협의 끝에 협정이 완성됐습니다. 문구나 자구 하나에 따라서 한국의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펀드의 이익 배분. 미국은 90%가 자기 몫이라 주장한 반면 우리는 미국 본토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선정될 때마다 매번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면담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미국이 시장 추가 개방 대신 사과 등 작물의 검역 간소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네. 모호한 게 좋습니다. 세부 협의는 언제 시작해 얼마나 걸릴지도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결국 합의의 모호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미 예고된 셈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관세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막아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선 한미 FTA로 아예 없던 관세가 이제 다른 나라만큼 부과되는 셈이라 산업별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50% 품목 관세를 하나도 깎지 못한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송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미국 US 스틸 공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산업 보호를 외쳤습니다. It's at 25% they can sort of get over that fence.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곧바로 한 달여 전 수입 철강 제품에 매긴 25% 품목 관세를 2배 50%로 높였습니다. 50%라면 넘볼 수 없다. 일본도 EU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50%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제일 불리합니다.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해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고 EU는 일정 물량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쿼터를 약속받았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짓고 있는 미국 공장은 2029년에야 가동할 수 있어 당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 철강 수출액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경쟁이 많이 떨어지죠.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로 아예 없던 관세가 갑자기 15%가 부과된 점은 전 업종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해외 공장들은 관세셈법이 복잡합니다. LG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냉장고, 삼성 태국 공장의 세탁기라면 우리나라 관세 15%가 아니라 고향에 따라 20%, 19%가 붙는 겁니다. 해당 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품 품목 관세를 결정하면 스마트폰 역시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지만 베트남 공장과 인도 공장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는 고향이 아니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상황. 우리 주력 산업 중에선 LG와 SK 모두 미국 공장을 운영 중인 2차 전지 등 배터리 업계가 관세 폭풍에서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엄지척 사진을 공개하며 관세 협상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도 착수했는데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은 물론 국방비 등 안보 문제도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협상단과 함께 엄지를 지켜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관세로 미국이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쓰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자랑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아직 협상 중인 나라엔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멕시코는 90일간 현행대로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반면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는 35%로 인상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미 외교수장들은 첫 만남을 갖고 정상회담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 둘째 주 초반 방한하는 외국 정상을 만난 직후 또는 셋째 주 이후의 일정을 논의했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과도 만나 안보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 인사들은 요동치는 세계 정세에서 미국의 역할 그리고 이때 한국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부적인 통상협상도 험난하지만 복잡한 안보 전략과 국방비 문제도 조만간 한미동맹 현대화란 이름을 걸고 치열하게 논의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관세 협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내 언론 평가는 괜찮아요. 근데 외신들은 과연 이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 보는 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신들 역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악랄한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관세 협상들을 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제가 딱 그 날짜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할 거야라고 한 마지막 딱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협상을 한국과 한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내놨는데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위협한 25%보다 상당히 완화가 됐다. 15% 수준으로. 그러면서 6월 새 정부 출범한 한국에게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관세 협상 역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었고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만에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딱 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승리를 했다. 아예 승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승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빅토리 윈 이런 표현을 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25% 관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경제에 상당히 재앙적인 상황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 언론들은 어때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언론은 미국 편에서 볼 텐데 아니 한국한테는 뭐 그렇게 좀 쌤쌤이다 내지는 한국이 조금 잘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정부가 한국한테는 그렇게 많이 딴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미국 주류 언론이 관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미국은 사실 그
정부가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상관없이 사실 외교 그리고 미국 국익과 관련해서는 한 모습으로 딱 뭉치는 모습을 늘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많이 바라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 시선에서 주류 언론들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왜 외신들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네. 근래 몇 년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뭔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럼 도대체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우리가 늘 우리 언론이 전해주는 외신을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외신을 보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외신이 훨씬 더 그냥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잘 써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국내 언론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맞아요. 특정 부분을 부각시킨다거나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끌고 간다거나 그러니까 헤드라인부터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외신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헤드라인 우리는 또 쌍따옴표 헤드라인 맞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외신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AI로 돌리면 번역도 잘 되고 그렇지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문희정 평론가 같은 분이 이렇게 해설해 주시면 훨씬 더 찰지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궁금해요. 네. BBC가 우리나라 기사를 서울 특파원이 잘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네. 언젠가부터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BBC는 어떻게 보나? 저도 사실 BBC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였을 거예요. 민족 정론지 BBC. 영국 언론인데 네. 우리나라 민족 정론지라고. 네. 오죽하면은 네. 오죽하면 사람들이 한국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서 BBC가 차라리 더 정확하다. 그리고 BBC 같은 경우에는 한국 특파원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이번에 그 불법 계엄 사태 터졌을 때도 네. BBC는 그 실시간으로 대여섯 명의 특파원들이 현장에서 생중계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진 맥켄지 서울 네네네. 특파원을 연결해 가지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3,500억 달러. 이제 네네네. 뭐 이 금액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이 돈이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맞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맥켄지 기자가 BBC에서 아예 대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천억 원과 2천억 달러와 1,500억 달러를 구분해야 된다. 네네네. 특히 이 1,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협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 조선업과 미국이 굉장히 협력하기를 바랬던 부분이고 한국 조선업이 사실은 미국에 상당히 진출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제대로 들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2천억 달러라는 것도 사실은 한국이 정부가 융자하고 보증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이 약속했던 투자 금액을 네.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BBC에서 그것까지 분석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시장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진출하기를 원했고 그런 네네.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실현이 된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얘기가 네.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원전을 중동에 수출한다, 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다 이런 발표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돈이 우리나라 원전 업체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은행 같은 데 돈을 빌려줘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공사하는데 그 현지에서 산업은행 돈으로 투자를 하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수출 계약 맺었다고 하고 그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런 구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구조인 것처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번에 그 이 협상단 내용들을 살펴보면 협상 내용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미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또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산출물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반드시 구매하도록 그 약정까지 다 맺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그냥 괜히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BBC는 자세하게. BBC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짚었습니다. 그러네. BBC는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언제 봐도 여전히 민족 정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족 정론지 BBC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계속해서 더 궁금해지는데 네. 일본 언론이 궁금해요. 일본이 바로 전에 이 협상 타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됐다 못했다 막 왈가왈부 있었는데 우리나라 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요. 사실 일본 언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언론과 일본 언론과의 관계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항상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항상 먼저 나옵니다. 우리 언론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그걸 인용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질문을 하죠. 일본 언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대통령실이 부정해요, 일단. 그래요? 아니라고 부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며칠이 지나면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했죠. 일본 언론은 다 알고 있는 걸 우리 언론은 모르고요. 거기다 먼저 알려준 건가요? 일본 언론에? 글쎄요. 예, 저희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늘 그 일이 3년 정도 반복이 됐거든요. 네. 자,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선을 넘는 식의 발언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의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번에 미일 관세 협상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우리 언론이 엄청나게 그걸 보도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어요. 우리 언론이. 네네. 네.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만큼 못 해오기만 해봐라.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일본 언론 내부에서 나오던 보도들은 또 우리 언론이 숨겼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맺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구체적으로 이거는 일본 언론 역시 일본 정부 역시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네, 우리가 보증을 해주거나 맞아요.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협상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한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언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둔 채 일본이 상당히 협상을 잘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과연 한국이 일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우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극우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이 한국 선방했다. EU와 일본 수준으로 15%로 잘 낮춰가지고 난국을 타개했다. 그래요? 네. 상케이 신문이 웬일로 그런 평가를? 네, 상케이 저도. 신문까지 그렇게 할 정도면 뭐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상케이 그러니까 신문 항상 적대적으로 써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케이 신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상케이 신문하고 자민당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끈끈한 관계거든요. 네, 특히 네, 자민당 내에 극우 강경 보수 쪽하고 상케이 신문이 상당히 결이 맞닿아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시바 총리하고 상케이 신문의 관계는 어떨까요? 안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시바는 네. 중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상케이 신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시바는 너무 온건하고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시바 그 내각이 협상 잘하지 못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만큼 했네. 그럼 일본은 잘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사실은 숨어 있다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이 조선업과 관련된 카드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라는 분석 보도를 잘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강력히 원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대중국 견제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확 바꾸면서 그렇죠. 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달라지면서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살짝 등한시한 사이에 중국의
조선이 너무나 강력해진 겁니다.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창 뭐 화랑기를 뛸 때는 조선소가 300곳에 달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20곳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곳에서 1년에 생산낼 수 있는 선박이 한 척에서 3척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 군함의 보수라든지 수리, 유지 이런 거는 누가 그 능력도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안 파트너를 됩니다. 찾아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의 조선업을 주목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중국도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이렇게 딱 결탁을 하게 되니까 중국 쪽에서는 또 그게 싫은 거죠. 어쨌든 그걸 겨냥을 하기도 했고 네네.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줄 수 있는 게 한국이기도 했고 그래서 조선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미국이 많이 꽂혀 있었는데 우리가 마스가라고 네네. 해가지고 네. 야. 그게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그렇죠. 어게인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스가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조선업 기술과 뭐 인력 교육으로 다시 부흥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마이니치 신문은 짚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일본에서 5,500억 불 펀드 얘기할 때는 조선업이나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도 조선업이 여전히 강력한데 그렇죠. 자기들이 선택 못 받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국하고 이제 비교돼서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이 용도가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라고 하면은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어.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만 나왔. 네, 그렇게 미국은 그랬었구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정부는 무슨 얘기세요? 민간 기업이 투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보증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동상이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 언론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협상을 한 걸로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1,500불은 조선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불도 뭐 반도체, 바이오 등등 첨단 산업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투자액을 결정을 할 때도 사실은 EU라든지 일본의 투자액과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특히 이제 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반 국내의 정치적 승리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조건에 순응하지 않아서 협상이 반복적으로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도 덧붙였고요. 뭐 CNN이나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이거 영국 겁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 협상이 수개월간 지연이 됐는데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 이런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 평가에서 미국 측이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이재명의 정치적 승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패배를 한 상대는 누구죠? 트럼프죠, 상대. 근데 그런 맥락으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저쪽의 정치하고 우리의 정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협상이 안 끝난 이유는 미국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걸 미끼로 카드를 흔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윤석열이랑 했으면 얼마나 쉬웠겠어. 이미 그 한덕수가 얘기했잖아.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하라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다 털었다. 우리랑 빨리 이거 맺고 제일 먼저 끝내요 그랬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틴긴 이유는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협상에 대한 정당성도 찾아야겠지만 정부가 바뀌게 되니까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낼 수 있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었을 거예요. 즉, 막 들어선 정부이기도 하고, 내란 극복 이후에 나오는 정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을 통한 기대라든지 우려의 눈길이 높고 야당이 거칠게 저항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방향으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미국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아니 그럼 뭐 늦으면 늦는 대로 해. 그리고 아니 뭐 거기 대통령도 아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센 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럼 우리 마지막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무적으로 여러 카드들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딜을 한 거예요. 협상을 잘한 거죠.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D-Day에 맞춰서 이걸 끝낸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D-Day에 맞춰서 끝내기도 하지만 또 제일 먼저 대통령령으로, 미국 대통령령으로 여기에 대한 이번 협상에 관한 결론을 마무리 짓기까지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 외에 변수가 생길 수 없게끔 마무리를 완전하게 지었다는 거죠. 왜 이게 정치적이냐 부분에 또 하나 그 카드를 보자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우리하고 미국은 FTA를 이미 맺었어요. 그것도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FTA를 맺었고, 그 FTA에 의해서 지난 14년간, 뭐, 미국은 적자를 많이 봤으니까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무역 협상을 이어나왔고, 이거는 양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지속돼야 될 이 국가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깨트려버린 게 지금 트럼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고려라는 뜻 안에는 과거의 민주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민주정부였던 노무현 정부하고 이 협상을 맺은 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민주정부로 갓 복귀한 이재명 정부하고 맺는 과정 중에 만일에 이게 뭐 엄청난 후퇴를 해버리거나 일본이나 주변국들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정부의 정통성이나 출범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을 잡히고 들어가는 협상이었는데 이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협상 진행 과정 중에 이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력을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 그러잖아. 그러면 대통령은 말 못하지만 매일 들어오는 보고 속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갑질을 하려고 했었을지 발표는 못하겠지만 이런 고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일본 네티즌하고 일본 정치인들 빼고 나머지 모든 외신들이나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한국이 성공적으로 좋은 조건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BBC 같은 것만 봐도 이거는 BBC 이제 영상인데 요거 영상을 캡처 좀 한 거거든요. 여기 대선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쌀 뭐 이런 거 했지만 했다. 이번 협상에서 그러니까 짐 맥킨지 서울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이 스스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 그 개방을 잘 지켜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가장 큰 금액인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될 예정인데 이건 한국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한국은 조선업이 매우 발전해 있고 현대, 화나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길 원했다. 나머지 금액 역시 대부분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약속된 투자금이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 투자금은 미국 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 산업체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이미 삼성이나 LG 뭐 에너지 솔루션 같은 SK 같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바이든 때 약속해놓고 아직 안 집어넣은 돈까지 이 협상 안에 투자금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야. 즉 바이든의 성과를 그대로 들어다가 트럼프한테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정보라든지 단계에 대해서 국가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그러면 기존에 덜 들어간 돈을 이번에 투자금으로 갖다가 얹으려고 그러나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그 얘기했잖아. 한국이 수십조 원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부지만 닦고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를 이게 그대로 끝나면 바이든 정부의 유산이 될 건데 요걸 트럼프 정부하고 다시 맺어버린 거예요. 즉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두 번을 활용해 먹은 거지. 바이든한테 한 번, 트럼프한테 한 번. 그렇죠. 대신에 뭐냐? 여기에 우리 정부도 기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어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전에 이제 기업이 스스로 조달을 해야 됐어요. 삼성도 자기 비자금을 쓰든 유보금을 쓰든 뭐 해외에서 돈을 빌리든 미국 현지에서 빌리든 했어야 되는데 기업 자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특혜를 주고 바이든 때 써먹은 투자 목표 금액을 여기다 써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중에 최소한 한 1,000억 달러는 그걸로 그냥 통친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조선업은 별도로 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들어갈 것들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도 민간 자본이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사업 타당성을 놓고 정부가 추가 보증해주는 여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가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무슨 외환 보유고를 쓴다느니 국짐이 얘기하는 대로 그걸 통해 갖고 외채가 늘어난다더니 국채가 늘어난다더니 이러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계속 이제 댓글로도 물어보시고 악플 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투자 들어가면 90%는 미국이 다 먹는다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랑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우리한테도 그냥 복붙해서 붙이는 건데 실무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미친 기업이 빚내갖고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했는다. 예를 들어 도요다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10억을 벌었더니 9억은 미국 측에 내고 1억만 도요다로 갖고 가려면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전문가들도 미국 언론도 해석을 하는 게 그 정도의 돈이 들어와 갖고 미국 안에서 쓰여지면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 효과나 낙수 효과 같은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이득이 많이 생기고 그 이득의 90% 정도는 미국 것이다. 즉 미국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의미지 거기 투자 수익에서 나오는 비용을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나 조항 자체도 조약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짐이 얘기하는 대로 이거를 하는데 2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 내지는 국채가 늘어날 위기가 있다라든지 또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봐야 미국이 90%를 갖고 간다. 이거는 사실상에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악의적으로 만들어